영화 라붐으로 만인의 첫사랑이 된 소피 마르소. 하지만 아역배우로 성공한 그녀에게 되돌아온 것은 노출을 강요하는 영화사의 협박뿐이었습니다. 든든한 보호막이 필요했던 17살의 그녀는 자신보다 26살이나 많은 43세 애딸린 이혼남과 사귀었지만 그때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더 절망적인 삶이 펼쳐지죠. m'appelle Sophie Maupu, j'ai 13 ans. 소피 마르소의 본명은 소피 모피아였습니다. 1966년 소피 모피아는 트럭 운전사인 부누아 모피와 백화점 직원인 시몬 모리세의 딸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소피의 가정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이라 여자라면 결혼하고 집안일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부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또 소피의 집은 딸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원래 소피는 어릴 때부터 예뻐 유치원 시절부터 남자애들이 따라다니곤 했지만 소피의 부모님은 딸이 예쁘게 자라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일부러 여성스럽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혔고 소피가 드레스를 입으려고 하면 혼을 낼 정도였죠. 소피의 부모님은 소피가 스스로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길렀습니다. 소피의 오빠 실뱅 모피아에게는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어도 절대 동생 소피를 칭찬하는 일은 없었죠. 소피의 부모님은 9살 때 이혼하고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던 소피는 돈을 벌기 위해 12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소피의 가족은 그녀의 학업을 지원해주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학업에는 큰 관심이 없어 소피는 곧바로 아동 모델로 일을 시작했죠. 그러다 얼마 뒤 라붐의 오디션에 우연히 참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소피는 제대로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캐스팅 영상을 보면 경력이 전무했던 그녀가 왜 뽑혔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J'emmerde, je te donnerai n'importe quoi pour essayer de n'importe quoi. 감독이었던 클로드 피노트는 영화 촬영이 끝난 후 그녀에게 모피아라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며 프랑스 지도를 건네주며 가명을 골라보라 말했습니다. 소피는 프랑스 파리의 마르소 거리에 착안해 자신의 이름을 소피 마르소로 바꾸게 되죠. 사실 영화를 찍을 당시만 해도 아무도 라붐의 성공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했을 때에도 프랑스 박스오피스 6위를 차지하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입소문을 타며 라붐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을 제치고 1위에 올랐고 프랑스 내 총 관객 5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의외로 라붐은 북미권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에서 소피 마르소는 책받침 여신으로 등극하게 되죠. 성공한 소피 마르소에게 들어온 차기작은 좋은 아버지라는 선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0대 소녀가 엄마가 죽고 난 후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대본에는 여주인공의 노출과 야한 정서 장면도 들어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연출한 감독 베르트랑 블리에는 작품이 선정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영화에서 의붓아버지가 소녀를 먼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가 의붓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자신의 욕망을 분명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화의 여주인공은 14살의 소녀로 아이답고 순수한 면모를 지녔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여성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하지만 소피 마르소는 끝까지 출연을 고사했습니다. 결국 좋은 아버지의 주인공 역할은 당시 15살이었던 아리얼 베스에게 돌아갑니다. 촬영 과정에서 아리얼은 꽤 난감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원래 대본에는 분명 그녀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장면이 없었는데 영화를 찍으며 감독이 갑자기 알몸 장면을 넣자고 한 것이죠. 아리얼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면은 찍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감독은 꼭 필요한 장면이라며 전체 스태프를 내보내줄 테니 제발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독의 설득에 넘어가 감독의 눈앞에서 홀로 전라의 장면을 찍게 되었죠. 더 황당했던 것은 영화가 개봉한 뒤 배급사에서 아리얼의 노출 장면을 상의 없이 포스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아리엘이 남자 주인공의 무릎 위에 앉아 가슴을 드러낸 사진이 배포되었죠. 사실 이건 감독도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성인 영화 같은 포스터가 오히려 영화를 보고 싶지 않게 만든다고 주장했죠. 아리얼의 부모는 배급사와 제작사를 고소했지만 법원에서는 영화에서 더 많은 노출을 한다며 부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리얼은 몇 작품에 출연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영화계의 환멸을 느껴 배우를 관두게 됩니다. 이후 평범한 우체부로 전직해 생활하게 되죠. 한편 좋은 아버지를 거절한 소피 마르소는 잠시 연기 생활을 쉬다 2년 뒤 라붐2에 출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속편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라붐2는 크게 성공했고 프랑스에서 올해 가장 성공한 영화 중 6위에 오르게 됩니다. 소피 마르소는 라붐2에 출연한 피에르 코스와도 2년간 사귀게 되죠. 한국에서도 라붐2가 공식적으로 개봉하며 소피 마르소는 그 시절 드봉이라는 화장품 광고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청순한 외모와 소녀 같은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은 소피 마르소. 하지만 그녀는 배우로서 자신의 이미지가 고착화된다고 느꼈고 이미지 변신을 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 자신의 에이전시였던 고몽 에이전시에게 안드레이 줄랍스키의 영화 성난사랑에 출연하고 싶다고 밝혔죠. 하지만 고몽 에이전시는 소피 마르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감독인 안드레이 줄랍스키는 프랑스인이 아닌 폴란드 사람으로 영화계에서 이방인에 불과했고 소피가 맡을 역할도 귀여운 소녀가 아닌 히스테리한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에이전시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자 소피 마르소는 개인적으로 100만 프랑을 빌려 고몽에게 지불하며 에이전시와의 독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당시 소피는 에이전시의 변호사로부터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들었고 고몽의 에이전시 대표도 자신을 증오했지만 배우로서의 도약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고몽 에이전시를 빠져나간 소피 마르소는 그토록 원하던 성난사랑에 출연하게 됩니다. 소피 마르소는 이 작품에서 은행 강도의 여자친구 마리를 연기하며 전라 노출을 감행하죠. 하지만 이 영화는 소피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도 흥행에 크게 실패합니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피 마르소가 영화의 감독 안드레이 줄랍스키와 교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둘은 나이 차이가 무려 26살, 43살의 안드레이 줄랍스키는 이미 전처와의 결혼과 그 후 화가의 혼외 관계로 자식이 둘이나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줄랍스키의 첫째 아들 크사베리 줄랍스키는 소피 마르소와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죠. 둘의 관계는 개방적인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고 사람들은 안드레이가 아버지 뻘이라며 둘의 관계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소피는 내게 없던 것을 선사했다. 바로 삶에 대한 열정이다 라 밝혔고 소피 또한 안드레이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어요 라며 둘의 관계를 옹호했죠. 소피 마르소는 논란에도 공개적으로 안드레이 줄랍스키와 교제를 이어나가며 작품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성난사랑을 시작으로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쇼팽의 푸른 노트, 피델리티 등 안드레이 감독의 뮤즈로 활동했죠. 사실 소피 마르소가 26살의 연상 안드레이 감독을 만났던 이유는 보호막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자 프랑스 연예계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연예계 활동에 무지했었죠. 그나마 라붐의 감독이었던 클로드 피노트가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인간적으로 돌봐주긴 했지만 그 또한 남이었기에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소피 마르소는 영화 폴리스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갱단 조직을 잡으려는 강인한 형사의 이야기로 소피는 형사의 여자친구 역을 맡았죠. 상대 남자 배우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에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했지만 사실 제라르 드파르디에는 심각한 성범죄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촬영장에서 힘없는 여성들을 추행했죠. 피해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제라르는 영화 세트장에서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자들을 만지지 않고도 성적 흥분을 줄 수 있다. 이리로 와서 내 거대한 파라솔을 만져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했죠. 이는 심지어 노골적인 성추행으로 이어져 세트장에서 여성 제작진의 몸을 만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피 마르소도 제라르 드파르디에와 함께 일하며 부적절한 일을 겪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소피 마르소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라르는 촬영 현장에서 매우 무례하고 예의 없었다며 소피 마르소가 당시 유명 여배우였기 때문에 그녀를 성추행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는 웃음으로 넘어갔다고 증언했죠. 당연히 소피 마르소는 제라르가 불편해 그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제라르는 이런 소피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소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폴리스의 영화 감독이었던 모리스 피알라에게 그녀를 험담했죠. 게다가 업무 태도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TV에서 소피 마르소를 장난식으로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감독들은 소피 마르소가 어린 나이에 성공해 감독들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게 돼버렸죠. 이 사건 이후 소피 마르소는 프랑스 영화계에서 일자리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1980년대 프랑스 영화계는 성차별이 만연했기에 제라르의 범행을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는 제라르의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그가 최고의 배우로 프랑스의 국격을 드높였기 때문에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소피 마르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마도 폭력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거친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이 없다고 믿는 건 이젠 그만둬야 해요. 제라르와의 마찰로 일자리가 끊기자 소피 마르소는 해외 진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진출도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녀가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배우였지만 할리우드에서는 해외 배우 중 한 명에 불과했기에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했죠. 그런데 여러 오디션을 다녀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감독과 제작진들은 그녀를 불러놓고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 옷을 벗어보라고 시키는 일이 잦았던 것이죠. 계속되는 요구에 소피는 이게 뭐야? 왜 옷을 벗으라고 하지? 혹시 카메라에 필름도 안 들어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죠.
다행히 소피는 영화 고요한 팰리세이드에 캐스팅되며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서 데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여성이 미국으로 일을 구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문화적 차이를 겪는 내용으로 소피의 처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영화의 주제는 좋았지만 대본이 재미없고 연기가 부족하다며 영화는 혹평을 받게 됩니다. IMDb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3.6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죠. 이 작품의 실패로 소피 마르소는 할리우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소피 마르소는 이방인에 불과했기에 미국 여배우 대신 그녀를 캐스팅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다행히 소피 마르소는 프랑스인 역할로 한 시대극에 캐스팅되게 됩니다. 브레이브하트에서 소피는 프랑스 왕녀인 이사벨 역을 맡아 주인공 멜 깁슨이 연기한 월레스와 사랑에 빠지는 연기를 보여주었죠. 13세기 스코틀랜드 역사를 다룬 이 영화는 배우 멜 깁슨이 감독 겸 주연 역할을 맡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총 2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6천억 원을 벌어들였죠. 소피 마르소는 영화를 찍으며 멜 깁슨의 인간적인 매력에도 반하게 됩니다. 이전에 프랑스 감독들은 여배우를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멜 깁슨은 본인도 배우여서 그런지 배우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존중해 주었던 것이죠. 소피 마르소는 영화가 잘 된 이유로 멜 깁슨의 성격을 꼽았습니다. That comes from the male's heart. Really? Because screen and films never lie. What you are inside yourself, it's shown on the screen, I'm sure. 실제로 멜 깁슨은 이 영화를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였죠. 이 작품으로 인기를 얻은 소피 마르소는 이듬해 안나 카레리나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1999년 007 언리미티드의 본드걸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As the countdown begins to the 21st century, there is still one number you can always count on. 소피 마르소가 007에서 연기한 엘렉트라 킹은 일반적인 본드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 본드걸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으로 제임스 본드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소피 마르소가 연기한 엘렉트라 킹은 독립적이면서 당당한 빌런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편 이 사이 소피 마르소는 안드레이 감독과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둘은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왜 결혼하지 않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소피는 행정적인 계약보다 사랑의 약속을 더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행복했던 것도 잠시. 안드레이 줄라스키와 소피 마르소는 영화 피델리티에서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춘 뒤 헤어지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26살 많은 안드레이가 소피 마르소를 지배하려 들며 보드카를 남용하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 추측했죠. 이후 소피 마르소는 감독으로 변해 자신과 안드레이 감독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냈습니다. 소피 감독의 첫 작품인 영화 나에게 사랑을 말해주세요는 주인공 저스틴이 애인 리처드와 헤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주인공 저스틴과 소피 마르소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둘 다 부모님이 이혼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과 사귀며 자식을 두고 있죠. 영화는 저스틴과 리처드 커플이 15년의 연애 끝에 헤어진 이유를 찾으며 남녀 주인공 각자의 시선을 비춰줍니다. 남자 주인공 리처드는 여자친구의 불륜을 용서하지 못하는 반면 여자 주인공 저스틴은 자신의 불륜이 리처드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리처드가 3년간 그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고 그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로 소피 마르소는 몬트리올 세계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얼마 뒤 소피 마르소는 안나 카레니나를 찍을 때 조감독이었던 짐 램리 감독과 열애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안나 카레니나 이후 007 언리미티드에서 다시 한번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지만 당시 소피는 안드레이 감독과 동거 중이었기에 친구로만 지내다 안드레이 감독과 이별하며 사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안드레이 감독과 헤어지고 거의 곧바로 짐 램리와 사귀었기에 일부 사람들은 영화처럼 소피 마르소가 바람을 핀 게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짐 램리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불륜 루머에 시달리죠. 그녀가 10살 연상의 대기업 회장 장마리 메시에와 바람피는 것 같다고 소문이 난 것인데요. 둘이 함께 점심 먹는 모습을 본 기자들이 데이트를 한다며 기사를 낸 것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장마리 메시에는 크게 화를 내며 공개적으로 불륜 소식을 부인했지만 소문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피 마르소는 짐 램리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딸을 임신하고 있던 상태여서 이 루머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실연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의 소피 마르소는 파리 지하주차장에서 5명의 강도를 만나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녀를 제압한 뒤 핸드백과 차키를 내놓으라고 했죠. 강도들이 고급차를 훔치려던 도중 폭스바겐 파사트를 모는 소피 마르소를 발견해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소피는 강도들에게 곧바로 차키를 넘겨주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죠. 14살 소녀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58살이 된 그녀는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로 단단히 자리잡게 됩니다. 그 사이 그녀의 가정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혼했던 그녀의 부모님은 다시 재결합하여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지만 딸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한 뒤 은퇴 후 소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짐 램리는 소피 마르소와 8년간 동거했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후 소피는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램버트, 셰프 시릴 리냐, 영화 제작자 리샤르 카이아와 사귀다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소피 마르소는 스스로 사피오섹슈얼이라고 밝히며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지성이며 지적인 대화를 나눌 때 반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만난 남자들은 외적으로 뛰어나기보다 사회적으로 성취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그 사이 안드레이 감독 사이에 낳은 아들 뱅상 줄라스키는 어느덧 29살이 되어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짐 램리와의 사이에 낳은 딸 줄리엣 램리도 22살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배우로 성공한 소피 마르소는 자신의 입지를 이용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여성 배우들이 겪는 문제부터 정치적 사안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죠. 2008년 소피 마르소는 영화 피메일 에이전트를 홍보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민영 방송 TF1의 저녁 뉴스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뉴스 프로그램에 극우 정당의 리더 장마리 르펜이 나온다고 하자 뉴스 출연을 거절했죠.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노골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장마리 르펜과는 방송에 함께 출연조차 하기 싫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2016년에 소피 마르소는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을 받게 되지만 이를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후 그녀는 이것이 내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거절한 이유라며 트위터에 한 링크를 올렸죠. 링크에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인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나이프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권은 정치적인 이유로 153명을 처형했는데 그런 정권의 대표에게 수여하는 훈장은 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소피 마르소는 연기 활동도 쉬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다 잘 될 거야로 호평을 받기도 했고 2022년에도 우리 시대의 여성이라는 스릴러 코미디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했죠. 연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 초창기에는 얼굴만 예쁜 배우로 무시당했고 나중에는 프랑스 영화계도 등을 돌렸지만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 소피 마르소.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저서 그릿에서 성취는 재능과 노력에 비례한다고 설명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재능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성취에서 재능만 중요하다고 치부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해야 성공한 이들은 나보다 재능이 더 뛰어나게 태어난 것뿐 이라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책 그릿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스로를 빈민가 출신이었다며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소피 마르소 또한 자신의 강인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그래요. 너 참 강하구나. 그런데 강한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약한 거예요. 삶은 원래 장미길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성취의 주요 요건인 노력을 계속하게 하는 힘인 그릿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책 그릿은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관심이 있는 일을 할 것, 어제보다 잘하려고 연습할 것, 목적의식을 가질 것,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질 것,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 버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책 그릿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할 때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나도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그릿,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